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정리 11번째 시간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번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대응한 함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고요. 기호로는 fx라는 식을 쓰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함수 fx 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갖는 값은 0에서 10 사이의 모든 실수값이죠. 따라서 이것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는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즉,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분 이상 3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10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차피 어떤 시간에 딱 나왔을 때 버스를 기다릴 확률은 항상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때에 여기가 1이죠. 자, 그리고 3일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은 1분부터 3분 사이에 있는 이 넓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10분의 1이므로 자, 이것을 곱해서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확률 질량함수와 확률 밀도함수를 비교해 보고 갑시다. 확률 질량함수는 기호로 p의 x는 x라고 썼고요. 확률 밀도함수는 f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는 어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1, 2, 3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P의 x 이꼴 x의 그래프는 1일 때의 값이 5분의 1, 2일 때의 값이 5분의 2, 3일 때의 값은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P의 x가 1일 때의 확률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x가 1일 때에 함수값 자체가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 길이 자체가 확률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길이가 5분의 2죠. 그럼 2일 때의 확률은 5분의 2.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순간인 a라는 값에 대해서 x가 a일 때의 확률은 fa가 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x가 a일 때의 함수값 fa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함수값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x가 a일 때의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 궁금해지죠? 자, 이 값은 0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숫자들 중에서 a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값을 의미하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니?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히 많은 시간 중에 한 순간이 될 확률은 얼마야? 네, 0이야. 이렇게 의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확률 값을 이렇게 구할 때는요. A에서 B까지 요 곡선과 X축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확률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넓이를 S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 순간일 때의 확률은 얼만데
네, 0인데 이 순간들이 모여서 어떤 A부터 B까지의 구간이 생기게 되면 그때의 확률은 이거에 무엇을 의미한다? 네,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2번, 확률 밀도 함수 fx의 성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이때 이 함수값 자체는요,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p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는데요. 원래 이 함수 자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라고 했죠. 그럼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이 넓이는 확률의 총합 얼마가 될까요? 네, 1이 됩니다. 따라서 2번 1이 되고요. 이 말은 즉 전체 넓이를 얼마로 보겠다? 네, 확률의 종합인 1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므로 A에서 B까지의 이 확률은 넓이를 의미하죠. 이것을 S1이라고 썼으니까 자, 얘도 S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에서의 확률은 얼마라고 했나요? 예, 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A, B를 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은 또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S1과 똑같이 나옵니다. 유형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수 k의 값을 일단 구해봅시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전체 넓이라고 했죠. 자,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지. 확률의 총합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자,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는 k이므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 값이 합계 1. 따라서 k는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 x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가 여기 있고요. 자, 3이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구할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아까 k의 값이 3분의 2라고 했고요. 자, 1과 3의 딱 중간인 2이므로 이 값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1이 되고요. 높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값은 6분의 1을 딱 떨어지네요. 드디어 정규분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규분포가 거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 확률과 통계를 이제 다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두 가지 확률 분포를 배우는데 이 이항분포도 많은 시행을 거치면 거의 정규분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분포예요. 자,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규분포를 들었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fx의 모양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식을 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식은 뭐 얘는 상수고요. 밑이 2고요. 여기 지수가 있네요. 일종의 이 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의 모양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종 모양의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확률 함수를 가지게 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름하여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즉,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됩니다. 정규 분포는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자, 여기에 첫 글자인 n을 따게 됩니다. 정규, 정상 분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기호로는 n을 이렇게 적어주고 가장 중요한 정보인 두 가지를 적습니다. 누구를 적냐면 평균과 분산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우리 분산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표준 편차였죠. 그죠? 그럼 이것을 제곱해주게 되면 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할 때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시그마 제곱, 즉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한 거니 이것은 분산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규 분포의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니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누구를 중심으로? 네, 평균 값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거의 0이 되는 상태. 자,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직선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대칭인 무슨 모양? 네,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x가 m일 때 가장 높은 최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x축을 넘어서 아래쪽 음수 쪽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무슨 축? 예, x축이에요. 그리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전체 확률의 총합이 넓이라고 했죠. 전체 총합은 얼마예요? 네, 1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1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전체 넓이가 1인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이쪽 반틈 넓이랑 또 반대쪽 이쪽 반 넓이는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되지. 그럼 합해서 1인데 양쪽 넓이가 같으므로 좌우 각각 얼마씩이요? 네, 2분의 1씩으로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5번과 6번은 그래프의 성질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평균의 값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래프의 높이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높고요. 하나는 뭐하죠? 네, 낮은 상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높낮이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평균을 중심으로 값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네, 모여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데 170 근방에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 키에서 170을 뺀 게 뭐야? 그렇지, 편차지. 그러면은 그 키 차이가 크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편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에 대한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를 씌운 이 표준 편차도 더 뭐 할 거다? 작아질 거야.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작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즉 이렇게 얘보다 이렇게 더 높아지면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더 높아지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더 가까이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다 몰려 있다는 얘기는 평균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고 점수 분포대가 굉장히 좁구나.
가까이 밀접해서 모여 있구나 라는 의미로 보시면, 아, 그럼 많이 몰려 있으니까 차이가 없고 표준 편차도 더 적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퍼져 있을수록 값들이 많이 분산돼 있어, 분산이 크구나, 표준 편차가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위에 한번 적어볼까요?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이 퍼져 있죠. 그리고 요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면서,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형태. 즉,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지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야 돼요. M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쪽의 높이가 이렇게 높고요. 옆에는 없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곡선이 뭐 하면서? 네, 높아지면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6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으로 볼게요. 자, 여기가 평균이 M1이고요. 여기가 M2예요. 보시다시피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큰 거죠. 그래서 M2가 더 뭐한 경우? 네, 큰 경우입니다. M2가 더 큰 경우. 그럼 평균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겠죠. 그래서 평균 M의 값이 커지면 대칭축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당연히 반대로 작아지게 된다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유형별 문제 2번을 볼게요. X가 정규 분포, 평균, 분산,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P의 X가 14 이하일 확률과 X가 26 이상일 확률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뭐가 된다? 네, 대칭이 되는 형태예요. 14와 26 중에 14가 더 작은 수죠. 그럼 만약에 14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26은 뭐 또 오른쪽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14 이하일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근데 좌우 대칭인데 확률 값이 서로 같대요. 그리고 얘는 14 이하지만 얘는 26 이상이야. 그럼 26이 여기에 있다면 이쪽 편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넓이가 일단 같으려면 이것과 대칭이 되는 이 부분, 그렇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여기에 26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6 이상인 확률이 넓이가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같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즉, 이 평균 값이 14와 16의 어디에? 그렇지, 가운데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14와 26의 가운데를 구해주시면 위에 게 더해서 40이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평균의 값은 2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고요. 자, Y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gx라고 합니다. M1, M2와 AB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M1, M2는 금방 비교가 되죠. 그림을 좀 알아보기 쉽게 fx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 네, x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나요? 네, M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y의 평균은 M2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당연히 x축의 오른쪽에 있으니 M2와 M1 중에서는 M1이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x의 분산이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b제곱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더 높고 좁은 아이, 네, 이 가운데에 많은 분포들이 모여있는 아이. 자, 요 아이가 분산이 적다고 했죠. 그래서 이 a제곱이 b제곱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B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A와 B를 비교해주면 B가 더 크게 됩니다. 높고 좁을수록 분산은 적다. 기억해 주십시오.